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따뜻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시는지요? 모처럼 가족들과 모여서 안부도 나누고 새해 전북의 경기 상황이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재 상황에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재정과 인력,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낡은 지방자치법을 손질해서 고루 잘 살고 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지방자치 30년 지방 분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갈 길 먼 지방 분권의 해법과 전북에 맞는 제도 추진으로 전북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방자치 한 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가난한 지역은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 같은데 경제가 조금 더 성장을 하려면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자라서 고향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라든지 문화생활이라든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은 사람이 당연하게 줄어들고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도 무산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서 과연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나. 살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움직이다 보면 호남은 광주가 대변을 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주도 전라북도의 중심지인데 왜 전라북도는 항상 변방으로 취급을 받나. 전라북도는 과거부터 소외받았던 지역이고 이렇다 할 대기업도 없는 상황인데, 전라북도처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타 지역과 똑같은 잣대로 균형 발전을 논할 게 아니라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행정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다라고 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쪽은 편중되게 주고 가면 갈수록 국가적인 이익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방에서 살아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는 이 문제가 좀 더 공론화돼서 전북이 더 잘 사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복 정책기획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전국회의 김택전 상임공동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설 일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그 덕담도 좀 해주시고요. 근데 덕담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도민들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 보면 낙후된 전북, 또 소외된 전북, 변방, 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속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셨거든요. 송재복 의원님, 실제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이렇게 좀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선은 뭐 이제 새해 들었으니까 또 이제 설날이니까 우리 뭐 전북 지역에 있는 가정들의 어떤 행복 또 기쁜 일이 많이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청취자나 뭐 시청자 이런 분들도 뭐 이렇게 많이 보시겠지만은 결국 우리 전북은 항상 양극화다, 낙후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이제는 뭐 착실하게 이제 지방분권도 되고 국가균형 발전도 기하면서 전북도 이제는 탈락 후 또 잘 사는 전북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올 새해를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택전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경자년에는 도민의 행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 해이긴 하지만 그래도 밝은 흰주의 해인데 행복을 위한 복농사를 많이 지으는 그런 방법으로 택하더라도 전북의 색깔을 좀 만들어내는 예. 그런 행정도 좀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자치도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시민 행동도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김보금 소장님.
네, 앞서서 말씀하신 청취자분들의 목소리 톤들이 좀 낮으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계속해서 좀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으쌰으쌰 하시면서 힘내시고 그렇게 오래 견디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재복 교수님. 예.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95년도에 이제 자치단체장을 뽑는 민선 시대가 됐습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의 시대는 이미 오랜 시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좀 느끼는 온도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렇죠. 우리가 91년에 사실상 지방의회 이제 의원을 선출하는 예.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뭐 지금 한 30년 되죠. 그렇습니다. 올해 30년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지방자치를 30년 동안 실시했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지다시피 지방자치 이활화 시대다. 지방자치가 아니고 절름발이 지방자치다. 아하. 또는 뭐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상으로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라는 형식적인 그런 제도 속에서 그동안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자치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새롭게 모색하겠다 해가지고 청와대 중심의 이른바 이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저렇게 넣어서 이 분권형 지방자치를 추진해 가려고 했는데 예. 아직 이제 그 법이 지금 뭐 통과도 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조만간 어쨌든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되는 그런 시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손으로 뽑는 민선 시대는 됐습니다만 역시 중앙집권적 그 행정과 재정이 수도권 중심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개정을 통해서 갈 것인가. 전북의 주소로 들어와서 김택전 대표님, 그 참 우리 전북이 차지하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그 비중, 인구 뭐 3% 미만 또 1인당 뭐 경제 성장을 비중만 놓고 보더라도 2%밖에 안 되는 여러 가지 뭐 의석수만 놓고 보더라도 300석에서 10석이니까 상당히 뭐 적은 비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소외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전북의 현 주소와 또 서울과의 그 어떤 차이 격차 속에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전북 경제가 전국 경제 2%라는 이야기는 너무 오랜 소문이고 예. 오랜 현실인 것 같아서 좀 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구가 적은 감소율이 바로 일자리도 적어들고 기업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산업도 위축이 되고 예. 하는 현상들이 계속 전북 지역에서는 도미노 현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에너지 수의 38%를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예. 서울이 2016년 서울 인구가 1949년에 비해서 6.82배가 늘어났어요. 예.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는 5.7배, 경남이 2.54배, 제주만 해도 2.45배, 경상북도는 1.6배 증가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전북이 0.8배로 감소했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점에서 좀 마음이 좀 아프고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228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에서 39%인 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른 건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멸 위험도가 보면 전남이 0.44, 경북이 0.5, 전북이 0.53, 그리고 충남이 0.63인데 이 도시들을 가만히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라고 하는 위성 광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북은 또 대구 경북을 가지고 있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세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그런 이송 광역이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소멸도가 가장 또 더 빨라지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 건 해당 지역의 20살에서 39살까지의 가임기 여성 인구의 수를 노인의 인구수로 나눈 값을 소멸도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북은 벌써 위험 수위에 가고 있는 그런
발표라고 하는 게 숫자상으로 나와 있어서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좀 찾아보고 좀 돌파해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숫자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토 면적이 11.5%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의 91%가 있고요. 전국 상위 20개 대학의 80%가 있고 의료기관의 무려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봉우 소장님, 네. 서울 수도권 시민과 우리 전북의 어떤 지역 그 도민들의 실질적인 권리에도 좀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 이전에요. 이제 방금 우리 김tin천 대표께서 그 소멸 지역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예, 예. 저는 거기에서 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이 공식 지표가 OECD 국가에도 없고 한국만 통용하는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요. 예. 그러면 이 우리 지역만 본다면 무진장을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요. 예. 이게 곧 어느 때면 소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거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재정 자립도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자치단체장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지역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소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방분권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사유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보면 이 그 정말 수도권의 전체에 2,500만 명이 7%밖에 해당이 안 되는 그 지역에 다 가서 살다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도 밀리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그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했는데 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지만 그 권력은 결국 중앙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이나 법안이나 조례 이런 걸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법을 재개정하는 것도 국회이고 중앙 부처에서 법안을 이제 재개정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위원회 구성들 보면은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년 전에 그 조사의 통계이긴 하지만 37개 행정위원회하고 25개 자문위원회하고 62개 정부위원회에 예, 예. 인적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예. 조사를 해본 결과 너무나 그 황당한 게 50대 남성 예. 그리고 수도권 대학을 출신한 사람들이 80.1%. 그러면 결국은 우리 중앙 부처에 이제 우리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분권과 관련돼서 중앙에 가서 우리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에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전라북도 출신이 됐던지 간에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 지금 현재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부속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예. 이쪽에 있잖아요. 진짜 지방에 있는 소비자 대표는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그 지방에서의 어떤 차별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그 우리가 자치분권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또 호남 내부로 들어오면 광주 전남에 비해서 전북의 어떤 배제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송재복 의원님 한반도를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쭉 내려오면서 영남권으로의 이 인구 분포 벨트가 이어져 있고요. 뭐 교통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지역은 뭐 일단 하늘길이 지금 뭐 국제공항이 없는 상황도 그렇고 그나마 있던 익산국토관리청도 이제 뭐 전남 광주로 이전하려는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역시 우리 몫을 좀 찾아야 된다. 우리 안에서도 호남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기반이 바로 이제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산업화 이후에 이런 구조적으로 지금 영호남 간의 어떤 경제적 격차가 좀 커졌고 그런 경제적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인구 밀도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배치도 또는 산업 생산 또 지역 내 총산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다 예. 이런 건데 그게 지금 한 60년 이렇게 거의 이어오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해결할 것이 이제 국가 차원의 뭐 균형 발전이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예.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항상 볼멘 소리 또는 뭐 배려다, 낙후다, 뭐 양극화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첫째는 중요한 게 우리 전북 목을 좀 차지해야 되겠다 예. 이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전북 목 잡기 이런 것을 했지만은 사실상 뭐 예산도 증가하고 기업도 또는 뭐 새만국제공항 뭐 예타 면제까지 해서 끌어냈는데 아직도 요원하게 이제 갈 길은 많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호남권에 있는 그 공공기관 또는 특별행정기관이 지금 이 55개가 있는데 예. 이 중에서 지금 46개가 지금 광주 전남에 그렇죠. 있고 예. 전라북도가 지금 9개밖에 없는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 정권에 따라서 추진하는 정책이 광역권 거점 도시를 육성하느냐 또는 뭐 그 지역 거점을 육성하느냐 이 전략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 광역권 사업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공공기관 및 특별행정기관 같은 경우도 이 좀 더 인구가 많고 큰 광주 전남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국가균형 차원의 그런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예.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도 노력을 해야 된다. 전북 목잡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인물도 좀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가용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다 분별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예. 첫째는 이제 이 단체장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단체장이 좀 더 열정적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식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주민들이 중요하다.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 정부와 협력 구조를 이루거나 또는 지역 인재를 키우는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주는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택춘 대표님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 도시가 이제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현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혁신 도시 시즌 2도 이제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금의 지방자치 분권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공약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을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 시행 계획을 확정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기보다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명의 후보가 약속했었던 그렇죠. 공동의 사항입니다. 예. 그중에 한 후보는 공약이라고 하는 걸 내가 꼭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에서 우리 시민사회에서 많이 좀 질타를 받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긴 했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에 가면 약한 정부가 되어버려서 그 전체 28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114명만이 참석을 해서 의결 종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네. 개헌안이 자동 예. 폐기됩니다. 예. 안타깝기도 하죠. 뭐 지금도 그 공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국회에 남아있는 법이 한 45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통과된 건 10개 정도밖에 안 됐었죠. 예. 이번 회기가 지나면 그 법도 다 자동 폐기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21대 선거에서 과연 가장 쓸만하고 그다음 건강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이 정부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지방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예. 어려워지니까 그랬던 건데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정부 일괄법 제정안을 만들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에 시행계획을 세우고 2월 22일 날 확정을 하게 되죠. 이 시행계획을 보면 종전보다도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주민주권은 이제 시민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시민이 의회나 단체장을 소환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시민 참여 정신이죠. 이런 점은 시민민주주의가 적극적으로 좀 발휘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주권이 있고 중앙 권한 이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분권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재정분권은 8대 2였었죠. 중앙이 8을 가지고 있고 지역이 1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6대 4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7대 3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선거만 하면 뭐합니까? 단체장을 뽑아놓으면 못해요. 돈이 없는데 이 돈을 타려고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은 예산 정도. 중앙에 네. 돈 타러 간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정부의 구조 순위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역협력회의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색깔이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일부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500원 택시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전라북도 다른 데서는 실행하지 않았던 하나의 시민복지인데 이렇듯이 시민의 눈높이로 만드는 복지 정책을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야 돼요. 예. 지역에서는 지역의 사업계획을 주민자치회가 세워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내려주는 이렇게 오히려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지방자치분권 시행계획으로 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 이양 일괄법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예. 이걸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오히려 이제는 지방에서 어떻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정부가 책임있게 이제는 하나의 작은 정부로서의 이러한 역할들을 571개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지방 세수가 문제죠. 종전까지는 6%포인트가 인상분에 지방세로 돌아와 있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올해는 좀 더 높아서 4%에서 6%로 더 올려서 법령을 좀 개정해서 지방세가 지역의 세수원으로 또 넓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예. 의회 같은 경우에는 또 인사권도 있어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 형태가 이제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예.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자기가 선택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통합이나 지방의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의회의 역할과 시민단체 역할이나 시민의 역할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의 색깔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자치분권의 시행 계획이기도 하죠. 이제 저기서 조금 제가 이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주민자치회는 이미 이제 시범 사업을 해서 일부 지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김택전 대표께서 이제 지방세인데 지방 소비세율, 지방 소비세율이 2018년까지는 11%입니다. 이게 지방 소비세라는 것이 뭐냐면은 국세로서의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이제 11%를 지방 소비세라고 그래서 걷어들이는 겁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존에 2019년도에 4%를 증액을 시켰고 2020년에는 6%가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비세율이 11%인데 2020년에는 21%가 된다는 것이죠. 이 10%가 인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재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 예, 네. 그 분권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김봉훈 소장님 그러니까 뭐 권한을 좀 나눈다는 건데 지금 이제 행정적 권한과 재정적 권한이 있는데 좀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조금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방 분권하고 자치 분권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분권은 이미 법안으로 시행이 돼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치 분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지방 소비세가 조금씩 증가가 돼서 지역이 내려가는 것이 더 많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방이나 자치 분권의 가장 최고는요 재정에 대한
분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국고보조금, 예.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그렇죠. 특별교부금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다 중앙정부에서 어느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 지역에 내려주는 그런 돈들인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이 그 재정 자립도가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역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치분권이 지금 안 되고 특히 재정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역에서 보다 보면은요, 제가 많은 의원님은 참여를 안 하지만 예. 지금도 중앙에서 어느 사업명, 그다음에 어떤 방법, 매칭의 범위, 기획, 지시 이것까지 다 되고 있어요. 이게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치적으로 그걸 갖다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 정부에 맞춰서 지방세를 맞춰 가지고 거기다 매칭을 해야만이 사업비를 딸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년이네요 벌써 우리 이제 스마트팜 사업 가지고요 중앙 정부에서 매칭해서 사업비를 땄기 때문에 김제 지역에다 스마트팜 사업을 하겠노라고 도에서 발표를 그렇죠. 했더니 농민들이 반가워야 되잖아요.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치들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역량이 되게끔 하는 훈련이 먼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그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아까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을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도서관 짓겠다, 우리 동네에 체육관 짓겠다 이게 아니라요. 자치 행정을 위해서는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비록 전주 출신이지만 전주권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 건가 예. 이런 안을 제시를 하는 그런 공약을 내놓는 그런 후보자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체크하는 이런 과정이 정말 올해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재미있는 건 예. 오히려 중앙의 교부세 중에서도 지역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건 탄소세를 적용하자. 지역에는 중앙보다도 산림도 많아서 녹지가 많으니까 오히려 탄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지방이다. 예. 그리고 지역에는 차량도 적다. 차량도 적으면 이산화탄소 발생 비율도 적다. 오히려 이런 비율로 중앙의 교부세가 지역으로 할당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서 일부 국회의원들 많이 호응하고 있기도 하는 재미있는 나라의 지방세 교부세 부분입니다. 예. 그 지방 소비세 배분 방식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송재복 의원님 그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방 아까 소비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지방 소비세를 이제 그 전국 지방 이 그 단체 협의회나 또는 의원 협의회 이런 데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증액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 재정 분권 법안이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소비세율이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가 증액이 돼서 그 액수가 8조 5천억 정도 됩니다. 8조 5천억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균특회계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지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려오는 그 균형 발전 사업으로 교량을 넣는다든지 상하수도 시설한다든지 이런 걸로 투입되는 돈인데 그게 이제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나 또는 교육 재정 보전분이라고 약 9천억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 3조 6천억하고 아까 말하는 교육재정이나 기초단체 그 재정 보전금 9천억을 합한 4조 5천억을 빼면은 결국 약 4조 1천억 정도가 이 올해부터 지방 재원으로 이렇게 확충이 돼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국세와 지방세의 그런 그 배분 비율이 78대 22였는데 예. 이 소비세율 10%가 증가됨으로써 75대 25 이렇게 돼 있어서 지방 재원이 증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요 돈을 어쨌든 그 지방 이제 재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소비세율을 배분 방식을 바꾸자 하는 것은 지방 소비세율이 지금까지는 배분하는 방식이 초기에는 그 지역에서 취득한
이 세금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줬는데 예.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도의 소비자 그 소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예컨대 현금 카드를 얼마 썼느냐 또는 뭐 신용카드 얼마 썼느냐 도민이 예. 또는 뭐 그 현금 발행을 얼마큼 했느냐 현금 영수증 발행 얼마나 했느냐 그런 지수를 그 고려했고 또 하나는 지역별 가중치라고 그래서 수도권하고 광역시하고 도하구를 좀 구분을 해서 배분할 때 수도권은 1, 광역시는 2, 그다음에 도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소득세 증가분을 배분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인구가 많고 큰 지역에서는 소비 성향이 많고 돈 지출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그 배분하는 양도 많아지더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고 저 경제가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배분받을 수 있는 양이 적으니까 요구하는 것은 지방 재정 자립도의 비율에 따라서 이걸 배분을 좀 해주라 예.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배분 방식 가지고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논의는 할 거예요. 그러나 기존에는 어쨌든 이런 시도의 광역 시도의 소비자 지수하고 지역별 가중치 요걸 가지고 일단은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강력하게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소비세율 증가분에 대한 배분 방식을 좀 바꾸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지금 19.24%인데 이걸 21이나 22%로 좀 증액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데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지방 재원을 확충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보다 청취자분들께서 어렵게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못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지방에 뭔가 좀 더 그 행정과 재정을 좀 더 주는 것 이것이 뭐 지방 분권이고 지방 자치일 텐데 이렇게 좀 어렵게 돌아가나? 이것은 예.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균특회계도 마찬가지고 예. 지방 소비세 증가율 배분하는 것도 인구가 많은 쪽에 돈을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래서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균형 발전을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으로는 배분된 액수가 적은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균형 발전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이제 아까 김보금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재정 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찬 지방 분권에서 재정 분권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될 정도인데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8대2 구조, 즉 국세가 80%라면 지방세가 20%고 반대로 이제 그 세출면에서 보면은 중앙이 쓰는 돈이 34% 씁니다. 지방이 66%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 중앙에서 많은 돈을 거둬 들여가지고 자기들은 조금 쓰는데 지방에 따라 많이 주는데 자기들이 컨트롤해서 돈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분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분권을 좀 해달라라는 것이 지방 정부들이 요구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배분 방식도 좀 균형을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바꿔달라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 김택천 대표님 계시는 곳이 그 기초자치 협의회 어떤 그 지방자치 분권 협의회가 있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예, 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뿐만 아니고 예, 전북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 등이 이번에 1월 15일 날 모이면 프레스센터에서 국민 발안 개헌연대라고 하는 걸 시작합니다. 예, 여기에 우리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지역에서 필요한 지방세에 관한 폭을 좀 넓혀달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예, 정말 시장군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탄소세 이야기 꼭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그렇죠. 중앙이 기여하고 예. 있다. 예. 공기를 기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중앙이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다시 한번 21대 때에는 적어도 헌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지역사회의 많은 여론들을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또 흐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뭐 예, 저는 이제
계속해서 재정 분권이 인구 수라든지 소비에 대한 측면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그 이탈리아의 토스카 이야기는 많이들 하거든요. 지방 분권 이야기하면서요. 예, 예.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그 지방자치 활성화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전체 국토의 87% 인구가 이 그 작은 10,000명 이하의 작은 소도시가 5천 개 집단이 모여가지고요.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10,000명의 소도시가 우리 한국 사람들 토스카, 피렌체 많이 그 여행들 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가 예.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재정 분권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전라북도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 누군가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 이걸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저기 임실에 진안에 뭐 이 부안에 이 작은 소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이거 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이 자치단체장들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꾸리기가 급급하거든요. 근데 이런 외국의 예를 보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 건가 이런 생각하면 그래도 좀 답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씀하신 네. 이탈리아의 토스카 이 지방 이런 사례는 이제 그 작지만 작은 자치단체만의 어떤 특성을 그러죠. 살린 예, 활성화 네, 네. 이것이 곧 힘이었는데 네. 우리 지역 지방에도 적용이 되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네, 네. 하셨습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특례시 광역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그나마 특례시 특례군 뭐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진전은 뭐 지금 이렇게 많이 잘 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특례시 관련해서 좀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특례시는 지금 취지가 사실 인구 100만 이상일 때는 광역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면은 광역시가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개 광역시가 있는데 거기에 또 저 경기도 지역에 지금 수원, 용인,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고양, 예. 그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이 창원, 마산 진해 창원 예, 통합시 예. 약 180만 드는데 이런데도 과연 또 도로 만들 거냐 또는 뭐 광역지로 해줄 거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례시라는 그런 제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별도시로 지금 만든 건데 그것은 뭐 세종특별시 이런도 또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예.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만든 건데 이런 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도청 소재지이지만은 그 인구가 100만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특례시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 네. 전주시를 이런 도청 소재지가 있고 실제 유동인구 보면은 인구는 66만 정도 되지만 한 100만 이상이 되고 또 이제 거의 전라북도 생활권이 생활 인구가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특례시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건데 사실상 그게 지금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이 있지만은 이런 예외 조항 같은 것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의 힘에 의해서 예외 조항 같은 것이 담아지면은 국회에서 그 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통과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하면은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 네? 네. 김택진 대표님. 그 각 지역이 보면 마창진이라고 하죠. 마산 창원 진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통합이었습니다. 위에서 법이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주겠다 이런 건 아니었었고 지금 울산과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통합이 돼 있고 문경과 점촌 그리고 청주와 청원 예.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통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주, 완주, 뭐 익산 뭐 이런 통합 이야기도 나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전라북도를 광역도 형태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놓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저항운동으로 예. 준비하고 있는 행정에서의 이 역할이기도 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지자체 나름대로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서 예. 지역의 시민민주주의가 오히려 확산될 수 있도록 아까 김보검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탈리아 일부 토스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스위스가 거의 직접 민주를 하고 있죠.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1년에 총회가 5차례, 6차례 열리면서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더 선진국이 되고 예. 더 깨어있는 시민민주주의가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지방자치분권 외에 아까 주민자치회가 먼저 구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자치회에 활성화를 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었던 마을이나 영역이나 주민광역센터에서 먼저 자발적인 투표를 통해서 면장을 선출한다거나 일부 있었죠. 예. 또 동장을 한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이용 계획이나 지역의 사용 계획이나 지역의 계획들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제출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주민 민주주의가 더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지방자치 30년 지방분권을 말하다 전북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 김택전 상임 공동대표 그리고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복 정책기획 전문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터놓고 말합시다를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보금 소장님. 네. 어쨌든 국가균형 발전이 이제 되는 전제하에 분권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혁신도시가 이제 그런 발전 모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인지, 인구의 유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인지, 그 균형의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것인지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지방분권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죠. 그래서 산업적으로 한번 나눠보자 한 예. 것이 저는 혁신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관 150여 개를 이전을 했었는데요. 이 이전을 했던 효과들은 뭐냐면 이 우리 이제 전라북도는 완주에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대표적인 게 금융하고 농업 쪽이잖아요. 예. 이런 그 전문 고급 인력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투입이 돼서요. 투입이 돼서 이게 우리 미래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기 위해서 예. 이 혁신도시가 전국으로 나눠졌던 이유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 7년이 된 이 시점에서 그 열매가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한번 짚어볼 때가 되지 예를 않았나. 들면 제3금융중심지 같은 네. 것이 진전이 네, 네, 있었나 네, 뭐 이런 뭐, 거죠.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근데 뭐 아쉽게는 또 뭐 1월 10일자 전북일보 기사를 보면 우리 이제 뭐 그 농업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인재 뭐랄까 짚어내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주요 업무라든지 브리핑이나 뭐 대외 활동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종 가서 꼭 일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혁신도시가 정말 지역에 왔다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도에서도요 그와 관련돼 있는 부서, 부처, 인력 이런 부분들이 그쪽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쪽에서 뭔가 이런 고급적인 이런 문화라든지 산업이 형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 녹아내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게 우리 지역의 먹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 혁신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은 조금 바뀌어야 될 거 아닌가를 생각이 예. 듭니다. 송재복 의원님, 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를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16번째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과 지역 안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상당히 많이 격차가 좀 벌어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우리 혁신도시는 사실상으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성장의 거점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10개 지금 혁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전주, 완주에 걸쳐서 전부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 가족 이주 정착률이나 이런 면에서도 다른 혁신도시보다는 훨씬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가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2014년부터 기관이 이전해서 지금 12개 기관이 이전했는데 아직도 공공기관이 정착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예. 특히 이제
정주 인프라가 이런 것들이 즉 예컨대 거기 교통 문제, 상업 지역 문제 또는 문화 생활 여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주율도 지금 100%가 안 되고 한 46%, 7% 이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지금 전국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부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해서 이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가는데 여기에서는 이 기본적인 기존의 그 혁신 도시를 조금 더 인프라 구축도 하고 기업들도 유치를 많이 해서 그 지역의 어떤 클러스터를 좀 형성해서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 예.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도 이 도와 그 혁신 도시 공공기관 간의 협력 그런 조약을 해서 MOU도 체결해서 그렇죠. 일단의 어떤 활동도 하고 얼마 전에는 뭐 전주, 완주 그다음에 전라북도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서로 협력하는 MOU도 체결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좀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균형발전 지표가 전국적으로 낮지만 어쨌든 이제 공공기관들이 노력을 해야겠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일전에도 좀 그런 자본도 좀 있었죠. 예컨대 뭐 예. 인재기반원의 그 기능도 좀 축소하고 그렇죠. 토지정보공사의 산하기관을 경북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 지역 정치권 또는 도 행정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이 말 그대로 혁신도시 시즌 2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 이걸 앞서서 가고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더 세워지는 그런 공공기관들은 또는 기존에 만든 것도 약 133개를 또 지방 분산시키겠다 예. 이런 어떤 정책도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그런 또 다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그런 팀도 만들어서 노력을 예. 하지만 좋은 기관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을 잘 선정해서 선점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참 힘없는 지역이라서 그럴까요? 뭐 흔들어 내기를 참 많이 하던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뭐 송재우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농수산대학 분산 하는 뭐 이 얘기도 있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그렇고 참 이번에 수자원공사도 그렇고요. 예. 금영삼권역을 충청하고 전남권으로 나누겠다. 예. 전북은 비워두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균형 발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온 것인데 네. 인프라가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이 부분을 또 분산하는 것은 역시 또 소외되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해내는 부분이어서 좀 더 도와 좀 정치권에서 좀 더 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까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건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있는 당은 전북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 목소리를 냈으면 참 좋겠는데 다양성은 좋겠는데 예. 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협의나 토론이나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정치권의 또 하나의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 자, 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 속에서 그래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제 속도를 내게 됐고요. 또 군산의 경제는 어렵습니다만 군산형 일자리를 또 찾아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스스로 내재적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잘 찾고 그러니까 주민의 어떤 참여, 주민의 의식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적극적인 요소들이 아우러진다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정치권이 좀 협력을 한다면 늘 좀 울음소리만 할 것이 아니고 늘 배제당하는 그런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희망의 좀 말씀들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금 소장님 해주시죠. 네, 저는 자치분권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대로 어떤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생활 정치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교통 소비자.
이 측면에서요. 생태교통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1년이 넘게 전주 시내버스의 노선 있죠. 예. 그걸 바꾸는 작업을 10번 이상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원탁 회의를 해서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버스 하나 타는 거, 환경 문제, 어떤 생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 그렇다면 이사들을 좀 제발 좀 많이 가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 있어야만이 관계가 형성이 그렇죠.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전체 이사율을 보면 약 20%라고 그래요. 10가구 중에 2가구는 이제 매년 이사를 간다는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5라고 하고요. 뭐 유럽은 4 내지 7%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사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뭐 어떤 투기라든지 어떤 직장의 불안전성 예. 이런 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면서 지역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의원들께서 동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갖다가 컨트롤을 하는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공약을 제공하는 예. 제기하는 그런 쪽에다가 유권자들이 좀 꼼꼼하게 좀 바라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택천 대표님. 예. 지방분권이 행정적인 분권을 좀 넘어서서 정치적 분권이나 사회적 분권 그리고 문화 교육적 분권까지 좀 맞대었으면 좋겠고요. 완주에서 실험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사회적 시스템 FC 바르셀로나 팀이 박지성 선수가 있었는데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시민들은 모실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예, 박지성 그렇죠. 이제 FC가 바르셀로나가 예. 있죠. 이제 시민들의 구단이죠. 예. 투자를 해서 만들었던 협동조합이 축구 선수였었는데 이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듯이 예.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와 공유적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도 전북이 좀 독특하게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송재복 의원님.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지금 해서 국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지지하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면서 더불어서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는 우리 단체장들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더 열정을 가지고 예.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양극화, 낙후 뭐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보다 잘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라북도, 청년이 가장 많이 떠난다는 전라북도입니다만 우리 안에 스스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저력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중심의 계기가 아마 4월 15일 21대 총선이 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게 되면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도 더 활발해질 것이고 우리 김보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역구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전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협의의 협력의 정치, 좀 더 큰 정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주인공을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전문위원신 송재복 의원, 지방분권 전국회의 김택천 상임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